재혼 1년 만에 이혼. 아들 가정은 파탄 직전. 하지만 이분만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세 분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결과 한 분은 모든 걸 잃었고 한 분은 가족까지 잃을 뻔했지만 마지막 한 분은 과연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는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26에 만나 지금까지 정말 한 몸처럼 살아왔는데 2년 전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 정도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약속해줘. 그때는 그런 말을 왜 하나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견딜 수가 없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니까 모래알을 씹는 듯 했어요. 특히 저녁 6시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어요. 잠들기 전에 아내와 하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오늘 미영이 전화했는데 재훈이가 시험 잘 봤다더라. 그래? 우리 손자 똑똑하긴 해. 아까 명자가 전화 왔는데 그 집 아들이 말이야.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알게 된 권사님이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사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내 떠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재혼이냐고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겠고 밥해 먹는 것도 너무 번거로웠어요. 컵라면만 먹고 살다가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라더군요. 의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혼자 해먹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결국 한 번만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였고 3년 전 사별하셨다고 했어요. 대화도 통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제가 다 해야 하니까. 아, 정말요? 저도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같은 처지라 서로 이해가 빨랐어요. 한 달 정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길게 연애할 필요도 없고 서로 외롭잖아요. 재혼해서 남은 인생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할 틈도 없이 승낙했어요. 계속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생전 안 하던 밥과 집안일 등 아내의 빈자리도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제 상태를 돌이켜보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누군가라도 그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재혼 얘기를 딸들에게 했을 때 반응이 싸늘했어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8개월인데 벌써 재혼이요? 큰딸이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엄마만 불쌍하지.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니.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딸들이 뭐라고 해도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나는 혼자야.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딸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너무 커서 딸들의 조언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의미로 40년 넘게 살던 집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는 너희 엄마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딸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아빠, 그 집은 우리가 자란 곳이에요.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고요. 정말 팔아야 해요.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이기적인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는 새로운 아내와 새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둘 다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터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아내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여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 가시는 거예요. 너무 일찍 아닌가요?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고 해서요. 식사 시간도 달랐고 TV 보는 취향도 달랐습니다. 저는 뉴스를 좋아했는데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뉴스는 너무 우울해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시사를 알아야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서로의 자녀들과의 관계였어요. 제 딸들은 새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새 부인의 아들들도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내의 둘째 아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재산을 노렸다고 그래? 엄마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저씨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그 아들의 말에 아내도 곤란해했어요. 양쪽 자녀들 사이에서 아내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혼 후 두 딸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단단히 화가 났더라고요. 아빠가 선택한 길이니까 알아서 사세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큰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을 못 보고 살면서 재혼 생활마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단점들을 묵묵히 이해해준 전 부인이 더 생각났고 고맙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빨래통에 넣어야죠. 색깔 구별해서요.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동안 그냥 다 같이 넣었는데. 그러면 옷이 상해요. 흰색 옷이랑 색깔 있는 옷이랑 따로 해야죠. 전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전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부끄럽더군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미안해요. 원래 좀 심한 편이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수면 무호흡증일 수도 있고요. 제 행동들을 계속 지적하는 아내의 언행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를 너무 진하게 내린다고,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고, 화장실 변기 시트를 올려놓는다고. 서로 불편한 점들을 참지 못했어요. 전 남편은 안 그랬는데, 제 아내는 이런 걸 신경 안 썼는데, 우리는 자꾸 전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기대했던 맛과 너무 달랐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 하지만 실망한 티를 낼 수도 없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둘 다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결국 결혼한 지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 지붕 밑에서 살기엔 무리였나 봅니다. 더군다나 양쪽 자녀들의 반대와 갈등까지 겹치니까 견딜 수가 없더군요.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어야 했나 봐요. 서로가 안 맞았던 거죠.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이게 뭔가 싶더군요. 1년 전만 해도 새로운 행복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도 팔고 새 출발한다고 했는데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딸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말 좀 들어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큰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던 병원이나 마트도 멀어서 불편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의 익숙함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다시 예전 동네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저희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동에 전세로 나온 집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는 얼굴들도 보이고 자주 가던 병원이나 마트도 가까이 있고요. 예전에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아, 잠깐 다른 데 살다가 돌아왔어. 이곳만한 곳이 없더라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그래, 우리 동리가 최고야. 나도 다른 곳 가서 살아봤는데 여기만 하지 않더라. 친구들과 다시 함께 운동하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일상이 서서히 되돌아왔어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딸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아. 이제 적응됐어. 너희가 가끔 얼굴만 보여주면 돼. 딸들도 제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재혼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혼자 살지만 마음이 편해요. 아내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남겨두고 대신 새로운 것들로 제 삶을 채워나가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있어요. 혼자 책을 읽는 재미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활동을 할 생각도 못했는데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손주들도 자주 보러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입니다. 1년 반 전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간경화로 오래 앓다가 갔는데 50년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매일 병수발을 했는데 마지막 며칠은 의식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의식이 있을 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힘들어도 절대 아들한테 기댈 생각 말고 마음 강하게 먹어.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무서운 마음에 잠도 못 자겠더군요. 집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0년 동안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에서 깨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조금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아들도 이해해주면서 한두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해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어머니 힘드시니까 당연하죠라며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아들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돌봐야 하는데 매일 새벽까지 전화 받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면 친구들에게도 전화해보고 언니에게도 전화했지만 제일 편한 건 결국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빠랑 산 이 집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 한동안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들은 고민하더니 며느리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와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외롭고 힘드시니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워 며느라. 한동안만 신세 질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사실 며느리 표정에서 약간 어색한 기색이 보였지만 저는 그때 그걸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네 집에서 함께 지내니 손자들 귀여운 재롱도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맛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있어서 외로움을 조금씩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편이고 며느리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푹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며느리가 말렸지만 가만히 있기가 미안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던 살림 방식과 제 방식이 달라서 오히려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애써 모른 척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집이 너무 편해져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며느리야,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한데 살던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나. 그 집 다 정리하고 아예 이 집으로 들어와 살까 하는데 어떠니?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고. 그랬더니 당황한 며느리가 싫다는 소리는 없고 네 그러세요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직접 물어보는데 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후 저는 바로 살던 집을 팔고 살림살이들을 다 정리한 후 아들네로 이사했습니다. 함께 산지 6개월쯤 되니까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웃음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가니?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예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점점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말 상대가 없어지니 저도 심심해져서 종일 TV나 보고 아들, 며느리 돌아오기만을 목 빼고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많이 바쁜가 보네? 저는 혼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며칠 친정 다녀오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텅 빈 집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새벽 화장실을 가려다 나와 우연히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나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니 사실 어느 정도 눈치는 챘지만 일부러 외면한 걸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모른 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구나. 엄마, 사실 애들 엄마가 순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절을 못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 분가하겠지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엄마는 분가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본인도 힘들었겠지.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솔직한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제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들에게만 의지한 결과가 이런 거였나 싶어서 너무 후회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온 날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눈빛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들 집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6개월 동안 가족들과 북적거리며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더 외로웠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요. 자식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편하자고 아들 내 가정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지금도 미안합니다. 지금 원룸에서 혼자 지낸 지 8개월이 되었어요. 동네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동네 사는 할머니 몇 분과 함께 시장도 보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해요. 혼자 사니까 어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 정말 그래요. 아들네에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편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며느리야. 내가 철없었지. 며느리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면 정말 고맙죠. 하지만 제가 먼저 부탁하지는 않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떠났는데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환자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나 할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습니다. 특히 저녁 7시쯤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만 되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들, 딸이 매일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항상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정말 엄마는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해. 엄마 오늘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 사실은 약속도 없었고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각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어른인 제가 자식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아.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혼자가 되니까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사만 드렸는데 신부님께서 새신자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해주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나요? 물론이죠. 하느님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신자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는데 매주 2번씩 나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좋더군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공부를 하니까 우울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특히 성경 필사를 하라고 해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베껴 쓰곤 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성경을 베껴 쓰면서 그 의미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하느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성당에서 3개월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도 계셨고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서 교육받던 자매님과 친해졌어요. 그분도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너무 씩씩하게 잘 사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매님의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새신자 교육 후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명은 로사. 대모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성당에서 알게 된 분들과 친목을 쌓고 함께 등산 모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가까운 산에 올라가는데 운동도 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예요. 오늘은 어느 산으로 갈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조금 높은 산으로 가볼까요? 처음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몇 달 계속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등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각자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온 분들이었지만 모두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더군요.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혼자 사는 노하우도 배웠어요. 성당에서는 노인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무슨 봉사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제 문제는 작게 느껴졌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과도 좋은 인연이 되었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는 집안일하고 그 후 성당 봉사나 친구들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을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하고 한 달에 1번씩은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와서 지내셔도 돼요. 아들이 가끔 그런 제안을 하지만 정중히 거절해요. 고마워하지만 엄마는 지금이 편하고 아주 좋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안심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밝아져서 좋아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딸이 그런 말을 해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괜찮다 늘 말합니다. 물론 가끔 외롭고 남편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남편 생일이나 기일 같은 날에는 더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마음을 달래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오늘이 남편 생일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외로움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배우자를 잃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는 외로움을 성급한 재혼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자는 자식에게만 의존하다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세 번째 사연자는 처음부터 홀로서기를 선택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성급한 재혼을 하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재혼을 결심하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 그리고 양쪽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사랑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45년,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빈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는 자식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걱정은 늘 있지만 부모가 의존적이 되면 그 걱정이 부담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익숙한 환경을 성급하게 바꾸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40년, 50년 살던 곳을 떠나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익숙한 동네의 병원, 마트, 친구들, 이런 것들이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슬픔을 받아들이세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를 억지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아들여야 해요. 슬픔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둘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종교활동, 등산, 독서, 봉사활동 등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면 우울한 생각을 줄일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간다면 남은 인생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연자처럼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롭고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어려운 시간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마음꽃이 당신 마음에도 피어나길 바라며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